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보이던 우리 증시가 미국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지수 하락세는 2000년 9.11 테러 당시보다 가팔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루에만 12% 떨어져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14% 내리며 천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나타내던 코스피는 현재 하락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시장 진단합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패닉 그 자체인데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중동 저체행 여파로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장중 5천선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이 전일 대비 12.06% 하락한 5,093.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충격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이 14% 급락을 하면서 한 달여 만에 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장시장 6분 만에 코스피에서 어제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후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장중 8% 넘게 폭락을 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이 서킷 브레이커도 연달아 발동됐는데요. 이 양 시장에서 동시에 발동을 한 거는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6천선에서 이 5천선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중동발 충격과 환율 유가가 한꺼번에 뛰면서 이 낙폭이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튀어오른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그동안 이런 폭락장에선 개인이 지수 하단을 그나마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개인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막판에 3천억 원 규모긴 하지만 10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했고 코스피 선물에서도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수급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외국인은 이제 장 초반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다가 이제 매도 강도가 둔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3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790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매수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 매도에 나서면서 5,8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이 매도가 반도체 등 지수를 이끄는 이 대형주에 집중이 되면서 이 전체 지수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면 어제 급등하던 정유주나 해운주, 방산주들도 오늘 속절없이 빠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을 보시면요. 모두 다 파란불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이 대형주들이 일제히 10% 안팎으로 급락을 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등 이 바이오 2차 전지 종목들이 13% 넘게 밀렸습니다. 그동안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물량들이 강제로 정리될 수 있다는 이 반대 매매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반에 이 투매 심리가 퍼진 겁니다.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현재 역대 최대치인 가운데 이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NH투자증권은 내일부터 이 신용거래 융자 신규 거래를 일시 중단합니다. 네, 전략과 전망 모두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어디까지 밀리는 거냐가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지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1차적인 이 지지선은 5,000선, 그리고 보수적으로는 4,800선까지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숫자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의 시작점은 유가와 환율입니다. 유가가 다시 튀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이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이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들은 공격적 저가 매수보다는 이 분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 전쟁 영향은 1에서 3개월 내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바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와 이 방산주를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죠. 특히 반도체 포함 AI 인프라 체인을 여전히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원달러 환율, 오늘 1,476원 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1,5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물론 야간 거래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변동폭이 큰 편이긴 한데요.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은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환율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는 뚜렷한 달러 강세가 지목됩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선호가 높아진 겁니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국제 유가가 튀면서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일각에선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선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시 정부와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간밤에 1,500원대를 한 차례 확인했던 만큼 정규장에서도 1,5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상단을 추가로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의 기간, 그다음에 전쟁의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워낙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52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고요. 전쟁 이슈가 좀 봉합이 된다고 하면은 1,480원, 70원 계단식으로 하락해서 다시 1,450원대까지 복귀하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잔존 리스크와 각종 돌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환율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막판 순매수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불안합니다. 역대 최대 폭의 증시 급락에 증권가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펀드를 다양한 수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오늘 다행히 장 마감 직전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증권사들의 시각을 종합하면은 이제 최근 이어진 그 외국인의 매도세는 한국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한 그거에 따른 이제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장중에 앞으로 외국인 움직임에 대한 힌트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지난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한 가운데 외국인이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잠시 상승 전환한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상승에서 먼 발치에 있었던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고요. 어떤 종목을 담을지도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야 하고 또 이란 사태가 호르무즈 해협 그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시안정펀드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보니까 18년 전에 가동을 했고 이후엔 가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현실성이 있는 전망입니까? 이거를 좀 이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이제 떨어지면서 뭐 9.11 테러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증시안정펀드의 어떤 그 투입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요. 다만 이 금융당국이 증안펀드를 활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이 증안펀드는 위기 상황 긴급 대처
대책입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들로부터 돈을 이제 출연받아서 증시 부양에 돈을 쓰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 때도 10조 원 규모로 조성은 됐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언젠간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금융 당국의 운영 원리를 고려하면 이 코스피 5천을 돌파했다고 축포를 쏜 지 한 달여 만에 코스피가 5천대로 떨어졌다고 증한 펀드 카드까지 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장사 자사주 매입 제한 완화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그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완화 말이 좀 어렵죠.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해서 이제 증권사의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고 이게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우는 이런 악순환을 막는 조치입니다. 금융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권 시장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리가 치솟는 걸 막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의 그 괴리가 커지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이제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경제 부처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가지는가 하면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저녁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중동 정세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등이 참석합니다. 네, 김 실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이틀 연속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12% 넘게 폭락하며 5,1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지수 또한 14% 떨어져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격화에 따른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뒤 이 대통령 귀국 즉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시장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도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자마자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이란 전쟁 여파와 관련한 경제 금융 상황과 국제 정세 불확실성을 보고합니다. 아울러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적 선박 26척이 묶여 있고 중동 내 교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중국의 주요 로봇 기업들이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은 화려한 시연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익성이 분명한 산업용 로봇을 앞세워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국에 앞서 삼성과 LG도 로봇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중국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고요? 이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상위 1, 2, 3위가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로봇 판매 매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중국 에지봇과 유니트리, 유비테크의 합산 점유율이 무려 전체 매출의 56%에 달했습니다. 이 중 오늘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서 악수와 포옹 시연을 한 에지봇이 글로벌 1위입니다.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된 로봇 스타트업인데요. 지난해 매출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초기 로봇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기술 자립 역량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현재 중국 로봇 상위 3개 기업 모두 자체 로봇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로봇은 손가락을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로봇손 분야에서도 풀스택 독자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CES나 MWC 등 글로벌 행사에서도 중국 로봇이 춤이나 권투, 마술같이 엔터쇼를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됐죠. 실제로 지난해 로봇 활용 분야를 살펴봐도 엔터테인먼트와 공연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글로벌 1위 로봇 기업인 에지봇이 이번 달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한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떤 전략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중국 로봇은 주로 흥미 유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와 리스크가 낮은 엔터형 로봇이 초기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데요. 오히려 저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값싼 휴머노이드를 대량으로 풀어서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제조 전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오퍼레이팅봇과 물류봇, 조립봇, 환경안전봇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LG전자는 산업용 로봇을 먼저 공략하는 삼성전자와는 우선 순서가 반대입니다. LG 클로이드가 홈로봇으로 자리를 잡으면 산업용 로봇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 클로이드가 실험실에 나와서 현장 실증 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산업용 로봇을 앞세우겠다는 우리의 전략입니다. 또 삼성과 LG의 공통점을 보자면 모두 로봇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자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과 LG 모두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죠.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I 자율공장 프로젝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동 로봇과 양팔 로봇 등 공장 자동화에 투입할 수 있는 라인업을 이미 갖췄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고난도 공정에서 삼성의 자율화 전략을 현실화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전망인데요. LG전자는 자회사와 로봇 사업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어로보틱스가 상업용, 로보스타가 산업용 로봇을 담당하고 있고요. LG전자 가전사업본부가 가정용 로봇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완제품만으로 당장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LG전자는 로봇과 핵심 부품 사업을 함께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는데요. 오는 23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업 개요에 로봇 사업을 처음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분야를 공식적으로 포함한 것은 대규모 투자와 인력 투입을 예고하는 전략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로봇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올해 삼성전자도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M&A를 예고했습니다. 네, 중국의 주요 로봇 기업들이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거 선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김인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취재진을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가볍게 사람을 끌어안기도 하고 리듬을 타며 춤도 춥니다. 에지봇과 유니트리, 레주 등 중국 로봇 기업들이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당장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真正的在一些工厂里面进入了一些上线使用在一些汽车行业，像中国的一汽红旗，包括像3C 行业，从今年也就是26年开始大批量的规模化的使用。 중국 로봇 기업들은 일제히 한국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로봇 기업인 에지봇은 이달 서울 강남에 한국 영업을 총괄하는 사무소를 마련합니다. 에지봇은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낼 경우 현지 법인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사는 네, 예정이고요. 인재분들을 찾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술 영업원들도 좀 지금 면접 진행 중이거든요. 유니트리, 레주도 국내 유통사를 통해 판매 활로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 출하된 13,000대의 휴머노이드 중 87%가 중국산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전초전이 한국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80조 원에 달하는 서울 한강변 핵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성과 더불어 상징성까지 높은 지역이라 대형 건설사들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유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수 전략지구 재개발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성수 4지구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참여했으나 아직까지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서울시의 적법성 실태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두 회사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결국 시까지 나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4지구에서 불과 1km 떨어진 1지구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같은 달 20일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해 오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불참해 유찰된 상태로 GS건설의 수의계약 체결이 유력하다고 점쳐집니다. 시공사가 들어와서 같이 좀 분위기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게 좀 조합 측에서도 좀 유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사업 속도도 좀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와 한강을 두고 마주한 압구정 재건축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500여 세대 규모의 2구역으로 재건축 대상지의 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단독 수의 계약으로 일찌감치 깃발을 꽂았습니다. 뒤를 이어 4구역과 5구역이 각각 이달과 다음 달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DLENC, GS건설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무조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압구정 내에서 매매가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임준공 확약서 관련돼서 입찰 지침이 나왔다라고 했고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건설사들이 현재는 이제 좀 빠졌다. 한강변 서쪽에선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으로 한강변 4개 지역의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약 8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핵심지로 손꼽히는 이들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자칫 과열될 수 있는 경쟁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장을 여러 개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투자할 때는 전사적으로 붙거든요. 시기상으로 좀 더 텀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입찰 전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서는 홍보 인력 운영과 설계 도면 작성 등에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일부 조합이 1,000억 원대 달하는 입찰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수주 경쟁에서 밀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꼼꼼히 계산해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